그 박은주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을 모독하고 너희를 괴롭혔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변했다. 전화 너머 소연이가 흐느꼈다. 아버지가 해군에서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20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소연아, 조금만 더 견뎌. 아버지가 해결할게. 평온한 목소리 속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고 20년 전 백령도 해전의 진실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말 진해 부두에는 아침마다 갈매기들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군함의 기적 소리가 이 작은 항구 도시의 하루를 알렸죠. 부두 옆 낡은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는 김태식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올해 58. 한때 해군에서 이름을 날렸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내를 잃고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죠. 큰딸 소연이는 24, 작은딸 지연이는 22. 두 딸 모두 아버지를 닮아 의젓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소연이가 상을 차리며 부르는 소리에 태식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 소박했지만 따뜻했죠.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계란말이, 그리고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남은 안주 몇 점이 전부였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태식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들어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22이면 충분히 어른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어린 딸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 글쎄요. 친구들 만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말 안 해줘요. 소연이도 동생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도 그렇고 가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식은 부두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포장마차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진해 부두는 해군 장병들과 조선소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태식의 포장마차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사장님, 소주 한 병이랑 안주 좀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태식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징어를 굽고 라면을 끓이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이 일을 평생 해온 사람 같았죠. 하지만 가끔 바다를 바라보는 태식의 눈빛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소연이가 포장마차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식은 손님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거든요. 저 군대 가려고 해요. 순간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여자가 굳이? 지연이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돈을 좀 모으면 집안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요. 태식은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딸이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연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본 거야? 네. 여군도 요즘엔 대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만 다녀오면 집안 사정도 좀 나아질 거예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가 책임감 강한 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해? 집에서 아버지랑 지내면서 취업 준비하면 되죠. 제가 부대에서 보내는 돈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지연이에게도 소연이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언니의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수긍했죠. 언니,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나도 어릴 때부터 군인 되고 싶었거든. 소연이는 밝게 웃으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걱정과 두려움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며칠 후 소연이는 여군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식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들과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죠. 부두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매기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태식은 포장마차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이어질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큰 파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한 달 뒤 소연이는 진해 해군 부대에 여군으로 입대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소연이가 처음 느낀 건 묘한 긴장감이었죠. 아버지가 몸담았던 바로 그 해군이었지만 여군으로서 경험하게 될 세상은 전혀 다를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병 김소연, 입대 신고 드립니다. 수고했어. 짐 정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첫날부터 소연이는 부대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군들 사이의 미묘한 위계 질서는 남군과는 또 다른 복잡함이 있었거든요. 계급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출신 배경이나 학력, 심지어 집안 사정까지도 은근히 서열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소연이가 처음 마주하게 된 상관이 바로 박은주 중이었습니다. 은주는 30살의 학군 출신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엘리트였죠.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해서 부대 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소연 일병, 처음 보는 얼굴이네. 어디 출신이야? 진해 토박이입니다. 아, 그래. 집안 사정은 어때? 아버지는 뭐 하시고? 은주의 질문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소연이를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버지는 포장마차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해군에 계셨고요. 아, 그래. 해군 출신이면 계급이 어떻게 돼? 하사관이셨습니다. 순간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사관 출신이라는 말에서 뭔가를 읽어낸 듯 했거든요. 은주는 장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대령, 아버지도 대령을 지낸 군인 가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사병 출신 가정에 대해서는 미묘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겠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군대 온 거야? 은주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군대에서는 참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연이는 부대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받고 동기들과도 어울리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은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특히 소연이가 다른 장교들과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거든요. 김소연, 잠깐.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소연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둘만 있게 되자 은주는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죠. 너 말이야, 여기가 동네 사랑방인 줄 알아? 무슨 말씀이신지. 장교들한테 함부로 말 걸고 다니는 거 봤어.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일병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저 예의를 지키며 인사하고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는데 은주에게는 그것조차 건방진 행동으로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군대는 계급사회야. 내 주제를 알고 행동하라고. 그날 밤 생활관에서 소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신이 정말 건방지게 행동한 걸까? 아니면 은주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은주는 소연이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넘어가는 작은 실수도 소연이에게는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김소연, 이게 뭐야? 신발 정렬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해. 주변 동기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가 워낙 무서운 상관이었거든요. 게다가 은주의 집안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스러워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소연이는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소연아, 어때? 부대 생활 힘들지 않고? 네, 괜찮아요. 모든 게 새롭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소연이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은주 중의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분명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어때요? 지연이?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 너 걱정은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서는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연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주가 소연이에게 유독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단순히 출신 성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였죠. 은주에게는 더 깊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부대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소연이가 바로 그 적당한 타겟이었던 겁니다. 부두에서는 여전히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포장마차를 차리며 딸을 떠올렸죠. 소연이가 전화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었을까요? 소연이가 입대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부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지연이었죠. 지연이는 소연이보다 2살 어린 22이었지만 언니를 따라 여군에 지원한 거였습니다. 언니. 부대 정문에서 지연이를 본 소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난 거였거든요. 지연아, 너 왜 여기에? 언니 혼자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나도 군대 와서 돈 벌면 집안 사정이 더 나아지잖아. 소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걱정해서 온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 부대의 분위기를 아는 터라 걱정이 앞섰거든요. 특히 은주 중이가 지연이를 어떻게 볼지 벌써부터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주가 신병 지연이를 호출한 거였죠. 김지연 이병, 잠깐. 네, 중위님. 은주는 지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소연이와 닮은 구석이 많아 보였거든요. 김소연이랑 자매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집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자매가 다 군대를 오는군. 은주의 말투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너도 언니처럼 건방지게 굴면 안 돼.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 상관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은주의 괴롭힘은 소연이에서 지연이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자매 모두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유독 지연이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신병이니까 더 쉽게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김지연, 이게 뭐야? 침대 정리가 이따위야? 어느 날 아침 은주가 지연이의 침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도 말이죠. 다시 해.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는 침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또다시 트집을 잡았죠. 이것도 엉망이야. 너 집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주변 동기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은주의 권세가 워낙 강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이가 조용히 지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지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소연이는 동생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22밖에 안 된 지연이에게는 이런 상황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됐네. 무슨 말이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은주는 지연이에게만 유독 힘든 보직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김지연, 오늘 밤 야간 근무서. 네. 왜 불만 있어? 아니요, 알겠습니다. 야간 근무는 보통 돌아가면서 서는 건데 지연이에게만 연이어 맡기는 거였죠. 게다가 낮에는 다른 잡일까지 떠넘겨서 지연이는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지연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연달아 서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연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동기 중 하나인 박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지연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소연이는 용기를 내서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희 동생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야간 근무를 너무 자주 서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중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며칠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주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김지연,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알아? 회의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가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집안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은주의 말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은주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는 전화로 소연이에게 털어놨습니다.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지연아, 은주 중이가 우리 가족 욕까지 했어.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언니 욕은 참을 수가 없어. 소연이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눈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소연이도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은주의 권세 앞에서는 자신들 같은 일병과 이병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연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주가 부대 내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저 김씨 자매들 아버지 예전에 해군에서 문제 일으키고 쫓겨난 사람이래. 은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부대 내에서 빠르게 번져나갔죠. 진해 부두의 갈매기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의 두 자매에게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은주가 퍼뜨린 소문은 부대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김태식이 해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다는 거짓 이야기였죠. 사실 확인도 없이 전해지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저 자매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건방진 거야. 부대 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소연이와 지연이를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선을 돌렸죠. 심지어 동기들까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위축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훈련장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거든요. 야, 김지연. 너 아버지 해군에서 뭔 짓 했길래 쫓겨난 거야? 동기 중 하나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소문이 나는데?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소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만해. 확인도 안 된 소문 가지고 왜 그래? 언니까지 나서네. 역시 한 집안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은주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지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오늘 해상훈련 나가. 네. 왜 무서워? 해상훈련은 위험한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지연이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훈련장에 나간 지연이는 바다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파도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고 지시를 내렸죠. 저기 부표까지 다녀와. 시간은 30분. 중위님, 오늘 파도가 너무... 내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거야? 지연이는 할 수 없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죠. 파도에 밀려 자꾸 방향을 잃었지만 어떻게든 부표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제대로 헤엄을 칠 수 없게 된 거였죠. 지연이는 바다에서 허우적댔습니다. 도와주세요. 다행히 다른 장병이 발견하고 구조해줬지만 지연이는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소연이가 의무실로 달려왔을 때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지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주는 사건 보고서에 지연이의 실수라고 적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조건에서 훈련을 강행한 건 빼고 말이죠.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을 다시 찾아갔죠. 중대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지연이가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실수라니요. 김소연, 내가 지금 상관의 판단을 의심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박은주 중위는 우리 부대 최고의 장교 중 한 명이야. 내가 감히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중대장의 말에서 소연이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은주의 집안 배경 때문에 아무도 그녀에게 대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관을 의심하면 너도 징계받을 수 있어. 조심해.
소연이는 중대장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지연이가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지연아, 매일 밤 악몽을 꿔. 바다에서 빠져 죽는 꿈을.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22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소연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한편 은주는 부대 내에서 더욱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사람, 20년 전에 함정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 회피하려고 도망쳤대. 그래서 불명예 전역한 거야. 물론 이것도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원했고 은주는 그에 맞춰 이야기를 부풀렸죠. 부대 밖 진해 부두에서는 태식이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부대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태식은 손님들을 대하며 웃었지만 가끔 바다를 바라볼 때는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동료 7명을 구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조용히 전역해야 했던 그 일 말이죠. 하지만 태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왜곡되어 딸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부두의 갈매기들이 저녁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진해 바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주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죠. 이제는 대놓고 괴롭히는 것보다 음성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김지연, 오늘 밤 야간 해상 훈련 나가. 또다시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였거든요. 중위님, 제가 아직 컨디션이. 뭐,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야? 은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군인이 바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위험할 때 도망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독당한 거였거든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은주의 말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야간 훈련장.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바다였습니다. 파도는 지난번보다 더 높았죠. 지연이는 장비를 착용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지연, 저 부표까지 다녀와. 시간은 45분. 이번에는 더 먼 거리였습니다. 은주는 의도적으로 지연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였죠. 지연이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둠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고 높은 파도 때문에 계속 물을 마셨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연이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죠.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조금만 더 해봐. 그때 소연이가 뛰어왔습니다. 동생의 비명 소리를 들었거든요. 중위님, 지연이가 위험해 보입니다. 구조해야 합니다. 김소연,
내가 지금 훈련에 개입하려는 거야?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막았죠. 멈춰. 명령 없이 행동하면 군법 위반이야. 그 순간 지연이가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연이는 은주를 밀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지연아. 소연이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지연이를 발견하고 간신히 끌어올렸지만 지연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지연아, 정신 차려. 소연이는 인공호흡을 하며 동생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달려와서 도왔죠. 한참 후에야 지연이가 물을 토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은주는 이 상황에서도 뻔뻔했습니다. 김지연이 훈련 중 실수를 했네. 보고서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적어야겠어. 소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중위님, 이건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 아닙니까? 야간 해상 훈련에서 이런 위험한 조건에. 김소연, 내가 지금 상관에게 항명하는 거야? 항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도 징계받을 각오는 되어 있는 거지?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은 은주가 아니라 소연이와 지연이었죠. 김소연 1병과 김지연 2병은 훈련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상관에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은주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김지연 2병이 개인적인 실수를 했고 김소연 1병이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연이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훈련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은주 편이었거든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위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군에 가져오면 안 되지. 결국 소연이와 지연이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대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나빠졌죠. 그날 밤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거든요. 아버지, 소연아, 왜 이렇게 늦게? 무슨 일 있어? 태식은 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대에서 너무 힘들어요. 소연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은주의 괴롭힘, 거짓 소문, 그리고 지연이가 죽을 뻔했던 사고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뭐라고? 지연이가 바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그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그 박은주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을 모독하고 너희를 괴롭혔다고? 네. 아버지가 해군에서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아, 조금만 더 견뎌. 아버지가 해결할게. 태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백령도 해전의 진실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진해 부두의 밤바다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태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20년 전 그 사건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1998년 백령도 해전에서 동료 7명을 구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조용히 묻혀야 했던 그 일 말이죠. 새벽이 되자마자 태식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의 연락처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최준호. 최준호는 태식과 함께 백령도 해전을 겪었던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해군 사령부에서 참모로 근무하고 있었죠.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다. 김태식?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정말 태식이야? 20년 만이네. 준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태식은 딸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왜곡되어 퍼지고 있다는 것도 말했죠. 뭐라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준호야, 부탁이 있어. 20년 전 그 사건의 공식 기록을 구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니, 진작에 그걸 공개했어야 했어. 내가 영웅인데 왜 숨어 살고 있어? 다음 날 태식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만나기 위해서였죠. 20년 만에 만난 동기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아, 정말 오랜만이다. 준호야, 고맙다. 이런 부탁을 들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준호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공식 기록이 다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다 나와 있거든. 태식은 서류를 넘겨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98년 3월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과 조우했던 그날 말이죠. 태식아, 너 기억하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그건 겸손하지 마. 북한 잠수정이 기뢰를 설치했는데 내가 먼저 발견하고 동료들을 대피시켰잖아. 그리고 직접 기뢰 제거까지 했고. 준호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내가 도망쳤다니 말도 안 돼. 아마 박은주 중위 집안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 아버지가 당시 해군 고위 간부였거든.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은주? 혹시 박대령 딸?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아, 그 사람 말이야. 당시 내 공로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 중 하나야.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거든. 태식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부대에 직접 가볼까 해. 당연하지. 내가 함께 가줄게. 이런 불의는 바로 잡아야 해. 그날 오후 태식과 준호는 진해 해군 부대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20년 만에 다시 군부대 정문을 통과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소연이와 지연이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김소연, 김지연 면담실로 와. 두 자매가 면담실에 들어가자 은주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속 지원서야. 원격지 부대로 전속 가라고. 네. 원격지 부대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 가면 몇 년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죠. 아니면 전역하던가. 어차피 너희 같은 집안 출신들이 군에 있어봤자 부대 분위기만 망칠 뿐이야.
소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중이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너희 아버지처럼 비겁한 인간의 딸들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박은주 중위, 회의실로 바로 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태식이라는 분이 해군 사령부 참모와 함께 오셨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김소연, 김지연 일병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해군 사령부에서 온 참모가 함께 있다는 게 소연이와 지연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부대에 왔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준호와 함께 앉아 있었고 부대 간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김태식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부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식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대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딸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딸들요? 네. 김소연, 김지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은주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을 본 순간 은주는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꼈죠. 평범한 포장마차 사장 같아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박은주 중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딸들을 괴롭히셨다면서요? 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군 규율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은주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 과거에 대해서도 거짓 소문을 퍼뜨리신 것도 군 규율이었습니까? 그건 사실에 근거한 사실이라고요? 태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에 진실이 담긴 공식 기록들이었죠.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이 내려놓은 서류 뭉치를 본 부대장의 표정이 변했거든요. 그 서류들이 무엇인지 알아본 거였죠. 이것들은 1998년 3월 15일 백령도 해전 공식 기록입니다. 준호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해군 사령부 기밀 문서이고 김태식 선배의 공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은주 중위, 당신이 퍼뜨린 소문은 무엇이었죠? 태식의 질문에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계속했죠. 제가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죠? 문제를 일으켜서 불명예에 전역했다고? 그건 제가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왜곡된 이야기였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태식은 서류 중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사 김태식은 북한 잠수정이 설치한 기뢰를 최초 발견하고 동료 7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 단독으로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식 하사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동료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이는 해군 역사상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로 기록된다. 부대장이 서류를 받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군 사령부 공식 인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죠.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태식의 질문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당시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일부 고위 간부들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거든요. 그 고위 간부 중에 박 대령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태식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이죠. 박은주 중위, 당신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바탕으로 제 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말이죠. 태식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딸을 위험한 야간 훈련에 내보내 죽을 뻔하게 만들었죠. 그건 정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은주가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와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두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소연아, 지연아, 많이 힘들었지? 태식은 딸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박은주 중위, 당신이 제 딸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를 아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태식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부대장이 나섰습니다. 김태식 선배님,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부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은 다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박은주 중위, 당신은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품격을 잃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부하들을 괴롭히고 개인적인 편견으로 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았죠.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훈련을 통해 제 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준호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부대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해군사령부에 정식 보고서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규정 위반과 부하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말이죠.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습니다. 박은주 중위는 당분간 모든 지휘권을 정지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권력과 배경이 모두 무의미해진 거였죠. 김소연, 김지연 일병. 부대장이 두 자매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와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린 거였죠. 태식은 딸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연아, 지연아,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는 자랑스러운 내 딸들이니까. 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둬.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진실이야.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거든. 회의실을 나오며 태식은 마지막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박은주 중위, 당신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해 부두에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온한 바다처럼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은주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국 전속 발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진해 부대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소연이와 지연이는 이제 당당하게 부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줬고 상급자들도 공정하게 대우해줬거든요. 언니, 오늘 훈련 어땠어? 괜찮았어. 이제 정말 군인이 된 기분이야. 소연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본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거였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조차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오후 부대장이 두 자매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소연, 김지연 일병.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가요? 너희 아버지의 공로가 정식으로 인정받게 됐어. 해군 사령부에서 20년 만에 포상을 하기로 했거든. 소연이와 지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포상을 받게 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내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서 표창을 받게 됐어.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태식은 20년 만에 다시 해군 정복을 입었죠. 비록 전역한 몸이었지만 특별히 허가받아 예복을 착용한 거였어요. 김태식 전 하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령관의 호명에 태식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서는 소연이와 지연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김태식 전 하사는 1998년 백령도 해전에서 동료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위로 인해 해군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을 받는 태식의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20년 만에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포상식이 끝난 후 태식은 딸들과 함께 진해 부두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연이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 두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게 가장 자랑스럽거든. 부두 끝자락에 있는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평소처럼 포장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나서서 도움을 줬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솜씨로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제법 능숙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부대에서 온 장병들이 많았거든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문에 나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태식의 포상 소식이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됐던 거였어요. 진해 사람들 모두가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죠. 뭘 대단하다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식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포장마차가 북적거리는 가운데 소연이와 지연이는 아버지를 도우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밤이 깊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태식은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바다를 바라봤죠. 아버지, 건배해요. 소연이와 지연이도 음료수 잔을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하지? 우리 가족에게 건배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는 의미로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 태식은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알게 된 게 있어.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야. 비록 20년이 걸렸지만 말이지. 네, 아버지. 저희도 배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소연이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두에서 멀리 들려오는 구남의 기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군 생활할 거지?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저도요. 아버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태식은 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부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죠. 갈매기 한 마리가 달빛 아래를 날아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진해 부두의 밤바다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년 후 소연이와 지연이는 각각 부사관과 장교로 진급했습니다. 두 자매 모두 부대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군인이 되었죠. 그리고 태식은 여전히 부두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딸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진해 부두의 갈매기들은 오늘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진실과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